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죠. 휴장일이었었고요. 중국 데이터들이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습니다. 차이신 서비스 PMI, 중국 수출입 데이터, 중국 생산자 소비자 물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사실 이제 22회의도 사실은 이게 중요도가 높아야 되는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여기에 다 맞춰져 있었고 그 전에 이런저런 모든 나왔던 것들은 다들 사실은 소비자 물가에 좀 묻혀가지고서 경계감이 계속해서 커져만 갔었죠. 금요일까지. 그래서 한 주 동안 아주 질이 멸렬했는데 근데 소비자 물가가 또 안 좋게 나와서 더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던 그런 한 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로 가면요. 우리는 이날 쉬었고요.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뭐 그게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 중국이 나온 여러 이제 그 PMI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괜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차이신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전 숫자였던 36.2보다는 개선이 됐어요. 41.4. 근데 예상치는 47.3으로 꽤나 높았습니다. 꽤나 높았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주에 나머지 데이터들이 예상보다 좋았었기 때문인데 역시나 이제 차이시는 중소기업 위주다 보니까는 중소기업들은 그 코로나 봉쇄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인해 중국에서요 4월 이후 처음으로 또 게임 자국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 신규 판호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4월에 나올 때도 기대감이 커졌었죠. 야,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게임이나 플랫폼 기업들, 뭐 이거 뭐 정신적 아편이라 그러더니 풀어주는구나. 막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심어주는 거였습니다. 다만, 문제라고 한다면은,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텐센트하고 네리즈가 이제 대표 회사인데, 요 회사들의 게임은 4월에 이어 이번에도, 판호 발급에서 빠졌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구로다 총재가 나와가지고서는요 또 완화책을 계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서 이날 엔화가 132, 133엔까지도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난리였습니다. 3%를 다시금 넘어버렸던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로 가게 되면은요, 일본의 가계지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들은 리세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아무래도 부진하면 이게 다 안 좋습니다. 일본도 어쨌든 뭐 글로벌에서 아주 큰 국가이고, GDP가. 그래서 소비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마이너스이고 예상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유럽에 이어가지고서도 일본에서도 지금 좀 데이터가 소비 쪽은 나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날의 서프라이즈를 연출했던 것은 호주 중앙은행이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날 시장은 25bp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높은 빅스텝을 밟았죠. 50bp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정말로 열심히 디테일하게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회의 이후에 그 회의록에서 다룬 거를 보니까는 이야기가 이미 빅스텝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논의했던 바 있다라는 게 밝혀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제 호주 중앙은행을 계속 봤던 분들이라면 그리 놀랄 건 아니지만 사실 근데 뭐 여기까지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야 뭐야, 선진국들이 전부 다 지금 조금 매파적으로 가네,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결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는 돈을 더 뿌려라. 예. 뭐냐 하면은 그 우리로 치면 부가세 게 중국의 증치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환급을 정부에서 지시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요 규모는 한화로 약 27조 원 규모라고 해요. 사실 근데 이 정책이 지금요, 여러분 보시면은 중국에서 내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그러니까 민간에 돈을 뿌리는 정책이죠.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세금의 환급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정론의 이유는 뭐냐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 세금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수익이 있는 사람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사람 거를 깎아주는 것보다 지금 수익도 못 올려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인데, 사실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하고 다르게 아직까지도 그 이제 뭔가 데이터라든지 전산화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해요. 뭐 농민국만 해도 사실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마다 다 지금 뿌려주기에는 좀 본인들도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일 확실한 거는 세원은 알거든요. 세금 내고 있고 안 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재정 정책을 펼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규모에 비해 효과는 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리커창 총리 계속해서 민간에다가 채찍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류도 어서 정상화를 해라. 화물 수송량 어서 다시 늘려라. 특히나 이쪽으로 좀 강조를 했었던 그런 하루였고요. 다음으로 그 전주에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머간 스탠리라든지 아니면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데에서 뭐 리세션에 대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글로벌 그 기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월드뱅크입니다. 월드뱅크에서 글로벌 성장 전망치를 하향을 했는데 2.9%로 하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1월에는 이게 무려 4.1%였었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2.9라도 성장은 여러분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더 했죠.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70년대 시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뭐 스태그라는 걸 썼다는 것 자체가 침체에 대한 우려를 했다는 거죠. 이 2.9라는 숫자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죠 타겟에서 다음 분기에 이익이 나쁘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쁠 것 같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불과 보름 전이었죠. 그때 실적을 냈을 때에 시장 컨센서스를 합의하다 보니까는 그 87년 이후로 가장 많이 하루에 빠진 걸로는 타겟이 빠졌죠, 주가가. 근데 그때는 뭐랄까요, 그 전분기에 뭐 이런 일회성 비용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그거를 숫자로 확정을 지어줬어요. 뭐냐 하면 이때 실적을 낼 때에 이 다음 분기에 대한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5.3%포인트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정해가지고 낸 거는 뭐냐면 5.3이 아니라 2%밖에 안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익으로 따지면 무려 60% 이상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유는 뭐냐? 재고가 많다. 그래갖고 재고 쪽에서 추가로 상각 비용 같은 게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날도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플레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선행지수 중에 하나인 맨하임 중고차 지수를 열심히 보시라 저희 채널에서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이번에 이걸 계속 빠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대단히 나쁜 소식이죠. 그렇죠? 물가가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요날 소폭이지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네, 뭐 그다음 수요일로 가게 되면 그 중국의 전국 승용차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 전달에는 마이너스 34%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마이너스 17%에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30% 이상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강력한 봉쇄를 좀 뚫고서 경제가 회복 속도가 좀 그래도 괜찮구나 그런 숫자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전반적인 느낌 말씀드리자면 중국 데이터들이 최근 2주간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너무 사고를 치니까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다음으로 전날에 월드뱅크에서 전망치를 낮추니까는 OECD에서도 우리도 질 수 없어 하면서 하루 만에 글로벌 성장 전망을 낮췄습니다. 여기는 2.9보다는 높아요, 3%. 근데 역시나 높은 인플레나 이런 거를 걱정하면서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같은 걸 걱정하면서 전망치를 낮추었습니다. 다음으로 9일 목요일로 가게 되면은요, 이날 우리나라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장 막판에 동시효과가 좀 변동성이 컸었죠, 그쵸? 근데 뭐 제가 지난 경주마 방송에 가가지고서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만기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리밸런싱 그런 거 있는 날에 수급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거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히 체크하실 수가 없고 그거 가지고서 경향성 파악은 힘듭니다. 그건 좀 이벤트성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달 말이었죠. 5월 31일 날에 그날이 MSCI 리밸런싱 데이였어요. 근데 그날 외국인 순매수가 1조 이상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 와 이제 외국인 한국에 엄청 들어오나 보다 기대감 섞인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건 그냥 일회성입니다. 반대로 이날에는 또 뭐 그 수급이 또 막 확 기관은 좋고 이제 외국인 나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예, 이런 만기 이런 건 특수 수요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될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이날 중국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수출은 플러스 8%일 걸로 봤는데요. 2배 이상입니다. 16.9%가 나왔고요. 수입은 플러스 2.8%이지 않겠냐 했는데 4.1%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잘 나와서 전 좀 오를 줄 알았어요. 그래도 데이터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택도 없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금요일에 있을 미국의 CPI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랬고, 또 굳이 이제 요 숫자를 조금 들여다보자면은 사실 이제 중국이 수입해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하고 수출 증가율이 좀 어슷비슷하게 가야 돼요, 보통은. 근데 더군다나 요즘에 유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수입이 더 늘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석인데 한국이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이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수출은 많이 늘었는데 수입은 별로 안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 맞을까? 한국이랑 대만 데이터도 좀 더 봤으면 좋겠다 하는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그리고 수출입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이날 막판으로 가면서 힘이 자꾸 증시가 빠졌던 이유는 중국에서 또다시 이제 봉쇄 얘기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에 9일 오후 2시부터 차오양구의 노래방 등의 이제 위락시설들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 상해 같은 경우에도 전면적인 건 아니지만 몇몇 지역에 대한 전원 PCR 검사 명령이 떨어졌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봉쇄되는 거 아니야? 우려가 좀 나타났죠. 다음으로 사실 지난주에 유일하게 글로벌에서 중국 증시가 좋았어요. 뭐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제 홍콩 지수가 아주 급락했던 때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86강에서 말씀드린 게 조심스럽게 중국 홍콩 시장에서는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타난 것 같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계속 약세를 가다가 안 좋았죠. 그 전부터 계속 안 좋다가 그 다음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큰 하락, 이게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이 소위 말해가지고서 기존의 썩은 물량들이 한번 소화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서 움직임이 조금 느리긴 하겠지만 약간 L자형으로 누운 나이키 형태긴 하겠지만은 중국은 슬슬 좀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하락을 이끌었었던 주범들이었던 알리바바를 비롯한 빅테크 주식들이 이날도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날엔 보니까는 이래서 올랐구나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엔트 파이낸셜이 드디어, 사실 이게 엔트 파이낸셜 상장이 안 된다 그러면서부터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 엔트 파이낸셜의 재상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썰이 돌았더라고요. 뭐 물론 그게 미리 썰이 돌았으니까 중국에서는 그 전부터 급등하고 있었겠죠. 근데 또 밤이 돼서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소식에 대해 갖고서 중국에서 사실상 이거를 부정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 실망감이 퍼져갖고, 그날 이제 미국의 ADI 시장에서는 상승분을 많이 배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이날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또한 사실은요, 호주 통화정책회의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호주가 이미 그전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이 그 회의록에 실려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달간 분위기가 굉장히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에 있는 각종 여기도 이제 뭐 비둘기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고 매파도 있을 거잖아요. 매파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아졌고요. 매파들이 50bp 인상해야 된다, 우리도 빅스텝을 밟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저희 채널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다, 그런 분위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유럽에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도 또 서프라이즈를 최근에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의가 상당히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걸 22쪽을 열심히 계속 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렇게까지 봅니까? 그렇죠? 뭐 주식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참여자들이 보고 있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 이런 소식이 나오면 좀 놀랄 것 같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시장에 충격파를 줬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 금리 같은 경우엔 7월엔 25bp 인상을 사실상 확정하는 듯하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8월에 회의 없어요. 9월에 회의 있는데 이때 50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매입은 APP를 바로 이제 6월 끝나고 7월 1일에 종료하겠다라고 했고요. 인플레 전망치를 5.1에서 올해 전망치를 6.8로 올렸고요. 성장률 전망치는 3.7에서 2.8로 하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근데 원래 좀 요즘에 22 분위기를 보면 매파적일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요 정도까지는 봤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유럽도 뭐 그렇게 뭐 좀 전쟁도 나고 있고 좋은 상황이 아닌데 뭔가 좋은 얘기를 하나는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기대했던 바가 사실 있습니다. 그 기대했던 바가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산 매입이랑 갑자기 쓱 종료를 해버리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그래도 괜찮죠. 하지만 여기에서 사이즈가 큰 남유럽 국가, 그중에 제일 큰 이태리 같은 그런 나라들, 이태리보다 못한 나라들,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은 자산 매입을 안 해줘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2022년판 OMT와 같은 뭔가 이 남유럽의 아주 좀 열등생들을 위한 특별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도입에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원래 매파적일 거라 기대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놀랬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놀랬어요. 이날 보고서. 얘네가 긴축이 아주 심각하구나. 긴축이 좀 급하구나. 그래서 이날 제일 이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줬던 것은 이탈리아 금리였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 급등을 하면 조금 이제 또 남유럽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여러분들 뉴스상에서 앞으로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예상치가 20.6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한 달 반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뭐 물론 절대 수치는 낮아요. 20만 전후니까. 그런데 지지난주에는 살짝 꺾였죠. 그래서 좀 괜찮아지나 하다가 이번 주에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도 약간은 틈이 그러니까 완벽해 보였던 고용시장이 약간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더라.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날 이제 MSCI가 뭐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잘하면 이번에 선진국 편입 그 주요 워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신흥이 아니라 선진에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몇십 조를 한국 시장을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대단히 좋을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날 이제 각국별로 금융 환경이나 제도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 갖고서 MSCI 여기에서 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 평가하는 게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가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걸 받으면 우리 선진 리스트에 들어갈 수 편진 편입 워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날 좀 보자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지적사항이 동일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외환시장에 대한 낮은 접근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200, 코스닥 150만 공매도가 되는 그런 제한된 공매도 환경 등등등등을 내세웠어요. 솔직하게 작심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자꾸 이런 희망 고문식의 분석이나 기사를 내시는지, 우리가 선진지수에 마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고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얘네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 보고 외환시장 24시간 개방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지금처럼 제한된 시간에만 외환 거래되며, 아니 큰 손 들인 서구 애들 자고 있는 동안에만 니네 지금 외환시장 열려 있는데 어쩌라는 거냐거든요. 그래서 외환시장부터 개방하라고 계속 얘기했고, 그럼 니네 선진지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외환시장을 개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MSCI에서 발표할 때 우리 워치리스트에 들어갈까 말까? 이거를 기대하는 게 순서상 맞는 거지. 아무것도 변화 안 해놓고서는 우리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앞으로도 이건 정말 심플합니다. 외환시장의 전면 개방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뭐 사실 저희 방송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린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우리 이거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럼 너 되게 부정적으로 요즘 시장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긍정적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조심히 보십시오. 네. 다음으로 이제 10일 금요일, 그래서 이날 이제 22 쇼크도 있고 해갖고서 주식 시장은 좀 많이 빠졌죠.
다음 10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D-Day죠. CPI 나온 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께서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뭐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헤드라인들에는 언론에는 뜨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은 아니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창용 총재께서 이날 공식 하는 행사였어요. 거기에서 이런 단어를 쓰셨죠. 한은은 인플레이션의 파이터이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됨을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속내를 좀 말씀드리자라고 해갖고서 요걸 가지고 온 건데, 너무 앞서는 기대는 하지 마시라. 요즘에 우리도 빅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또 그렇게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전날 박종석 하는 부총재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보는 시장 전망에 대해 합리적 기대라고 답변했다. 올해 남은 금통위 회의는 7, 8, 10, 11월 4차례 매번 0.25씩 올려야 현재 1.75인 기준금리가 2.75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박 부총재보는 앞으로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지만 현재는 베이비 스텝 0.25씩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리고 이날 총재도요. 시장에서 빅스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시장이 보고 있는 시각이 맞다.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미국이 훨씬 빠르게 가거나 미국의 데이터가 대단히 안 좋게 나오면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정도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면 베이비 스텝 내에서 끝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매파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미국이 엄청 매파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맞추는 수준인데 그러면 베이비 스텝만 밟아도 지금은 가능하다. 만약 더 높아지면 걱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 속내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분은 신임 총재께서는 뭐 상당한 매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주 그냥 중립적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주 전통적인 중앙은행 총재의 모습을 보이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중국의 이제 생산자 소비자 물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사실 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뭐 식품 쪽이 차지한 비중이 높은데 돼지 가격 막 오르내리고 해버리면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의 움직임하고 별로 여기가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자 물가 보고 야 미국도 내리겠구나.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좀 뭐 의미가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만들어 미국에 팔면 미국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중국의 환율하고 다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 내려가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내려갈까요? 그거랑은 이제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소비가 물건에서 서비스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물가가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 유가가 높고 이런 점들은 다 중국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중국 생산자 물가가.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하시라. 이거 낮아졌다고 와 주식 사자 가자. 이거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내려왔어요. 8%에서 6.4로. 하지만 예상치하고는 동일하게 나온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긍정적 서프라이즈를 줄 요소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의 대출 쪽인데 중국이 뭐 돈을 좀 푼다고 하는데 민간에서 대출이 안 늘어나니까는 얘 괜찮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리커창 총리가 창구 지도까지 내려줘야 좀 늘려라 은행들한테. 야 총리께서 말씀하시니까 늘리네요. 네 대출 증가율이 10.3 이거 말고도 민간 대출 쭉쭉쭉 요날 대출 관련된 데이터들 다 나왔거든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중국은 관치구나. 늘리라고 하니 늘려지는구나. 네, 그 다음에 러시아가 기준금리 또 내렸습니다. 올 또 내린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요번에 또 150bp나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게 내렸어요. 러시아가 전쟁하기 전에 기준금리가 여러분 9.5였어요. 전쟁 터지니까는 20%로 올렸어요. 지금 150bp 요번에 인하하면 9.5로 도로 전쟁 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러시아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갖고서 추가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러시아 루블 환율이 보시면요, 그 전쟁 한창일 때 144까지 뛰었었는데 이제 58이에요. 전쟁 전보다 훨씬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스위프트 제재는 역대급 제재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얼마나 타격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면 정말로 전쟁을 끝내고 싶은 걸까, 서구는. 그런 생각도 이 음모론적 생각인데 듭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요.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미국 소비자 물가입니다. 헤드라인 물가가 8.6% 전년 동기 대비 예상치 8.3을 넘어섰죠. 이전치 8.3도 넘어섰습니다. 고전에 8.5, 8.3 나와서 피크아웃 얘기했는데 다시 8.6 해서 아니야 그렇게 됐고요. 전월 대비로 따지면 더 드라마틱하죠. 0.7% 예상했는데 1%. 연율로 하면 12% 이상입니다. 이러면은. 이전 월이 0.3%였으니까 엄청나게 가속화가 일어났죠. 근원 물가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오를 줄 알았는데 6으로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예상치보다 높았다. 일부에서 제기된 피크아웃 논쟁은 좀 힘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 제기가 되었었던 라파엘 보스틱이죠. 9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포즈, 멈춤, 이 논쟁도 이제는 힘을 잃게 될 것 같다. 오히려 6월회의에서 75bp 깜짝 인상도 있는 것 아니냐 가능성이 생겼다. 높은 물가 나오니까 증시가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힘 못 쓰고 계속 그냥 일방향으로 쭉 밀렸어요. 그래서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이날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미국채 단기물이었습니다. 2년물 금리가 무려 25.2bp가 올라서 이제 2년물 금리도 3%를 넘어섰어요. 10년물 금리도 11.9나 급등을 했는데 2년물은 25.2나 올랐습니다. 무슨 금리가 여러분 하루에 25bp씩이나 오릅니까? 이거는 딱 이겁니다. 향후 2년 안에 금리를 1회 추가 인상할 요소였다. 이 CPI 발표가. 그 정도로 놀라웠다라는 것이고요. 더 안 좋았던 것은 장기물의 상승 속도가 단기물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표적인 장단기 금리 차인 10년 2년물 금리 차이가 10bp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침체 걱정은 커져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의 악재로 시장은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사실 이제 CPI는 이 정도만 터치라고 넘어가는 게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년물 미국채 금리 보시면은 이게 이제 쭉 올라간 이후로 3월 잠깐 내려가나 하더니 다시금 이제 힘을 받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CPI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2년물까지도 3%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뚫고서 좀 무섭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그 유가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유가가 내려와야지 이게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86번가 강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특히 5년 5년짜리 요거 같은 경우 그 전주 2.31에서 이번 주는 2.39%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가다가 금요일은 오히려 보시면 이만큼씩이나 금리가 뛰는데 오히려 기대 인플레는 요날 빠졌습니다.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요거는 조금 그래도 떨어져서 2.39로 원래 2.4 넘어갔었거든요. 떨어져서 하여튼간에 요번 CPI는 침체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숫자가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 보시면요. 전쟁 길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하면서 유가는 더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외교적인 거의 유일한 이제 유가 이제 그 기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봤던 외교적 해결책, 이란 물량이 나온다. 이거는 거의 사실상 틀어진 걸로 보입니다. 6월 8일 목요일 날에 이란이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IAEA 핵시설 감시 카메라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 말 자체가 핵시설 돌리겠다는 거고 협상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더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인데요. 모르겠어요. 기름을 어디서 전 세계에서 찾아낼지 서구권은 열심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 공항을 폭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지금 대리전이거든요. 이란에 대한 불만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거 잘못해서 중동 쪽으로 확전이 되어버리면 난리가 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외교적인 기대는 하여튼 좀 기름 쪽은 좀 접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3월 5일 날에 기름에 대해 가지고서 아주 이제 자세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86번가에서 이제 유가 1, 2, 3, 4 해가지고서 기름값 특집을 했었죠. 그래갖고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요게 아마 G사의 분석이었던 것 같은데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0.2%포인트씩 상승한다. 그래갖고 이제 작년에 60불이었으니까 지금 120불이면은 60이니까는
이것만 해도 1.2%는 더 올라가겠네요. 그쵸? 그 다음 쭉쭉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 요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비앙코 리서치에서 제시한 자료인데 모든 경기 침체가 기름값의 50% 전년 대비입니다. 상승으로 오진 않지만 기름값이 50% 이상 올라간 모든 경우에 리세션이 왔다라는 거예요. 요 화면을 좀 크게 해가지고 보면은 요 얘기를 했던 때가 이제 3월 5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당시가 WTI 기준으로 하면은 110불이 조금 안 되던 시기예요. 110불 정도 되던 시기. 근데 지금 12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50% 이상 상승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50%가 이상 상승했던 6번 과거 사례에서는 모두 다 침체가 왔는데 이번이 7번째인데 이번은 과연 정말 예외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죠. 그 유가에 대해 가지고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제가 이 3월달 초에 했었던 라이브 자료 있거든요. 그것도 쪼개갖고 4개로 해서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좋은 참고가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문제는 보시면 서부항적체는 오늘도 나온 거 보니까 데이터가 괜찮아요. 계속 내려가고 있고 운임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개 쳐들었는데 살짝 오른 수준이고요. 영래포나 수압은 뭐 단기자금 시장은 아직은 뭐 괜찮고요. 그리고 주식형 펀드에 지금 돈이 들어오냐 나오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진만 좋아요. 물론 그때 뭐 새 환급 때문이다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몇 주간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보다 좀 더 들어왔습니다. 그 전주에 선진국 주식형 펀드에 약 한 5억 달러 정도 돈이 들어왔었는데 요번에는 133억 달러로 좀 더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신흥이나 한국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신흥 전체로 보면 전주에 8억 달러 빠졌는데 요번에 13억 달러 빠졌고요. 한국은 약 1억 달러 정도 그 전주 빠졌는데 이번에는 13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황이 나빠지면 돈 가지고 있는 애는 선진국 애들인데 걔네들은 자기 나라 투자해요. 자기 거 제일 잘 아니까. 그 신흥이나 외부에 이제 자기 나라 아닌데 맡겨놓은 것부터 환매 들어가거든요. 그런 좀 전형적인 전형성을 가진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다음 중국의 그 코로나 쪽인데요. 계속 확진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방할 수 있는 거죠. 상해가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방이 됐고 절대 숫자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건 좋아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무슨 북경에서도 좀 뭐 검사하고 소규모로 이렇게 그 봉쇄를 다시 한다 그러고 상해도 PCR 전면 검사한다던데 전수 검사. 이건 왜 그런 거예요라고 하면 그 중국이 이야기하는 제로 코로나라는 거는 본인들의 그 격리 관찰 지역 그 지역에서만 그 지역에서는 환자가 나와도 괜찮은데 그 지역 이외에서 환자가 나오는 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지역 이외에서 나온 건 본인들이 모르는 데에서 지금 그 컨트롤을 하지 않는 데서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봉쇄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격리소 바깥 지역에서 지금 자꾸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중국이 약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쇄를 거의 3달 가까이 했기 때문에 워낙 길었고 뭐 격리소 바깥에서 뭐 6명씩 나오고 이런 것 가지고서 또 전면 봉쇄 들어가긴 부담이 경제적으로 많이 되긴 할 테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야기한 소위 말해서 룰을 살짝 깨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부터는 뇌피셜 86번가인데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을 좀 들려드릴까 해요. 요게 나중에 긍정론 오늘 제일 마지막 6번째 주제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국도 백신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물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요번에 자국 백신을 맞았고 그게 mRNA 기반의 백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중국의 코로나 최대 실패는 mRNA 백신 접종을 안 한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보면 4월 초부터 해서 중국판 mRNA의 중국인 대상에, 그러니까 해외는 있었어요. 남미 대상으로 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중국인 대상으로의 백신 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머지않은 시기에 최종적으로 정식 승인이 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에 맞춰 갖고서 이제 쿵짝쿵짝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뭐 중난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이러면서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중국의 사스 영웅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보면은 중국의 코로나 때도 이분의 이야기에 상당히 귀를 기울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도 많이 탔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mRNA 교차 접종이 더 좋다. 그런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 2차는 기존 백신 맞았더라도 부스터샷은 mRNA로 교차를 해서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솔직히 이제 안 맞으면 안 된다라는 말로도 절박함으로도 좀 들렸었어요. 그래서 요게 정식적으로 승인이 나고 그럼 이제 생산해서 중국의 인구 14억이나 된 사람들 맞춰 나가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럼 이게 몇 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10월에 당대회가 있기까지는 제로 코로나 이런 식의 정책을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승인 나도 14억 다 맞추려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생산도 한계가 있고 개파가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왠지 지금 요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위드 코로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중국의 mRNA가 그건 정말 중국의 원천 기술 베이스일까? 아니면 뭐 해킹한 걸까? 뭐 그런 과격한 주장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인간의 이제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제대로 된 mRNA 백신을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거이길 바라고 실제로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전에 백신은 임상을 했더니 사람들이 뭐 하여튼 이 효능에 대해 가지고서 좀 왈가왈부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 mRNA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게 좀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중국도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연말이면 그런 86강의 뇌피셜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한번 던져봅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오냐 안 오냐 할 때 GDP 보게 되는데 GDP 나우 지난주에 이제 리비전 된 거 보시면 추정치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0.9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주중에는 0.3까지도 내려갔었대요. 0.3. 두 개 분기 연속 제일 유명한 경기 침체 기준이 GDP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잖아요. 일단 1분기 마이너스 떴어요. 그렇죠? 1.5%. 2분기 만약에 0.3이면 마이너스가 지척에 있는 거잖아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생각보다 미국 GDP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총평을 해보면은 선진 증시에 제법 큰 자금이 유입되었고 그리고 중국이 각종 지표들이 선방을 했지만 증시도 그렇고요. 물가라는 이슈, 이게 모든 이슈를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서 조심조심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 아직까지는 가드를 최대한 올리고서 좀 있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의 주요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월요일 날엔 미국의 실세 중에 실세 라엘 브레이나드 부의장 연설이 있고요. 화요일 날에는 이제 남유럽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아까 22 때문에 매파적 22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자, 22의 긴축이 빨라진 만큼 약한 고리 중에 가장 큰 국가인 이탈리아의 채권 시장이 글로벌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나오고요. 수요일 날에 중국의 각종 하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실업률 이런 게 나오고요. 수요일 날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하고 재고 데이터가 나옵니다. 미국 소비가 괜찮은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미국의 6월 FOMC 회의. 지금 다들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제가 빨간색 표시 아예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FOMC는 데이터에 종속적이다. 연준위원들도 데이터 보고 하겠다 얘기했고 연준위원들이 데이터를 직전 회의 당시에는 그 다음 달에 나올 거를 받아보지 못하거든요. 모른단 말이에요. 얘네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니까 상황이 똑같다. 그럼 그 사이에 나온 데이터 보고 하는 거고 그 사이 데이터 보면 고용 잘 나왔죠. 그 다음에 CPI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는 비둘기적 서프라이즈 내기는 난망하고 그다음 매파적 서프라이즈를 내기에는 연준이 요즘 쫄보가 다 됐는데 그렇게 하겠냐?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369, 12 이 회의에는 경제 전망치하고 점도표도 발표가 돼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6월 FOMC는 솔직히 판이 거의 다 깔려 있다. 그냥 또 그렇겠죠. 연준이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50bp 이번에 인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지켜보고서 결정하겠다. 우리는 모든 수단에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위아래 다 움직일 수 있다. 한두 달 나온 데이터로는 알 수가 없다. 요번에 CPI 높은데 어떡하냐면 뭐 한두 달로는 알 수 없다. 계속 보고서 하자. 그런 식으로 지난달에 했던 말을 되풀이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런 거를 시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CPI 높게 나오면서 지금 일부 IB에서는 글로벌 IB에서는 야 이러면 이제 6월 FOMC에서 다음 주에 있을 75bp 인상을 할 수도 있어 라고 전망을 상향하는 기관이 나왔어요 드디어. 하지만 그 패드와치 해갖고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배팅 자체가 채권시장 반영돼 있는 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6월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96.4%로 보고 있어요. 75bp 인상 가능성은 3.6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주에 1.8보다 2배 높아졌네요. 3.6이니까. 근데 거의 안 보고 있다는 거죠. 한 달 전에 12%로 봤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야 연준 니네 이렇게 나와도 또 50하고 하던 말 할 거 아니야. 에이 재미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기대를 걸어봅니다. 무슨 기대냐면 제발 좀 인플레는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의 예봉을 꺾어줄 수 있는 강력한 아주 긴축적인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늦었어요 지금도. 예전 같으면 그전에는 그렇게 긴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즉각적으로 시장이 그거 호재로 반영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그런 긴축적인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 에이 너 그래도 또 그 뒤에 비둘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안 믿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긴축적인 행동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 시장이 믿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책적 수단으로 효과를 내기에 많이 늦었어요. 근데 늦었다고 안 하면 진짜 실패로 가거든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늦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 기대는 75bp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즈 한번 내줬으면 좋겠고요. 제발 연준의 선배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최근에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자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단순히 물가가 내려오기를 바라고서 가만히 희망을 가지고 바라고서 하지 말고 적극 움직여라. 두 번째는 찰스 플로서 전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께서 이거는 지금의 위기는 연준이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목요일에는요, 스위스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스위스까지 봐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75%예요.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가 아주 제일 심각한 동네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CPI가 여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높습니다. 예측치가 2.6이었는데 플러스 2.9가 나왔어요.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 보이십니까? 스위스도 한 번씩 좀 서프라이즈를 내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2015년도 1월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스위스가 최저 환율제를 전격적으로 폐지를 합니다. 사실상 이제 고정 환율제 했다가 폐지를 한 게 된 건데 이게 외환시장하고는 변동성을 한번 크게 줬던 사례가 있어요. 당시에 이 스위스가 최저 환율제를 전격 인하에 폐지할 확률이라는 게 지구상의 공룡을 멸망케 할 수준의 운석이 떨어질 확률보다도 낮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에 배팅된 수준이. 그러니까 스위스가 한 번씩 놀라움을 준다. 이번에 스위스까지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한번 보시죠. 그럼 또 시장 놀랄 겁니다. 다음으로는 영국 통화정책회의 있는데 영국은 워낙 그 전에 지금 매파적으로 얘기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주택 데이터는 봐야 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본 통화정책회의 뭐 있겠습니까? 하던 말 또 하고 있겠죠. 그냥 금요일에 파월 의장 연설까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로 해서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